자, 국풍중재원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잘못된 설명이 있는데, 그 앞에 이제 56국 주요 나라들 얘기할 때, 저 전현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후연은 모용시에 놓고 제가 전현을 모항시대에 놨나 봐요. 모용시에 모용시. 그래서 전현은 후연과 함께 같은 모용시가 세운 국가예요. 그래서 똑같은 연인데 그 앞에를 전현, 그 다음에 뒤에를 후연 이렇게 해서 모용시로 좀 약간 수정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국풍간인법을 볼게요. 그 앞에 한인중보다도 이제 이 부분이 좀 약간 좀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요. 그 내용을 좀 보면. 자, 위진시대 때 들어와서 호족이 귀족하는데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은 국풍간인법이었다. 잠깐만요. 국풍간인법이었다. 자, 이 법은 그 당시 위가 건국하는데 220년에 상서였던 진군의 권위로 실시된 추천의원 관리 선발 제도다. 서기 220년에 바로 조조의 아들 조비가 호환의 성향에 의해서 찬탈을 해줬어. 이 법을 실시한 동기는 이게 목적이 나오죠. 원래 목적이 나와요. 호환 시대 간직 등이나 외척들의 어떤 그 한간대의 극도 문란했기 때문에 이를 바로 잡는데 있었다. 그리하여 무능한 후한의 관리들을 도태시키고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지방에 숨어있는 유능한 인재를 추천하기 위해서 선발하는데 그 제도의 근본 정신이었다. 자, 이렇게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아까 잠깐 오류가 있어갖고 다시 할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서기 20년에 이제 조비가 성약을 위해서 이제 찬탈하고, 그리고 이제 그 건의를 받아가지고 그 국분 중전제를 실시를 했는데, 이 목적은 이제 여기에 앞부분 나왔죠. 자, 호환 시대 때의 간직 등용이나 등용의 외척이나 한간대에 의해서 국도 물려냈고, 이들 바로 잡으려는 데 있었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무능한 후한의 관리를 도태시키고 그리고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지방에 숨어있는 유능한 인재를 추천하게 선발하는데 이 제도 근본 정신이 있었다. 자, 요때 유능한 인재들은 호족이 아니에요. 네, 호족의 자제가 아니라 실제 이제 심리적 능력도 있고 그런 건데 근데 이게 원래 의도대로 흘리지 않았죠. 원래 이 유능한 인재들은 대개 이제 학론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지방 여론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이 지방 여론은 누가 다 장악하고 있다고 했죠? 호족들이 장악하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 호족들이 실제적으로는 완전 중앙 귀족화, 문벌 귀족화인데 그게 이용하죠. 그 내용을 보면요. 각 주와 군에 중정관을 두고 그들로 하여금 지방의 청년들을 추천하도록 했다. 중정관은 현지 사정이 밝은 그 지역 출신들로 임명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중정관 자체가 호족 출신이죠. 그래서 각 지역의 중정관은 관할 지역의 여론, 향론을 살펴 덕망 있는 재주가 뛰어난 부품을 분류했는데 이를 향품이라고 해요. 예. 근데 여기에서 향품에서 구품에서 이품까지 붙어죠. 예. 그래서 이품에서 구품 이렇게 분류를 하고 지방에 추천된 향품에 따라서 중앙에서는 관리들 등급을 주는데 한 품에서 네 품을 아래로 이렇게 줘요. 그래갖고 이 품은 이제 네 품 아래는 6품을 주는 거고 그 다음에 3품은 7품을 주는 거고 4품은 8품을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한다. 그래서 이 법의 정신은 학문에 따라서 덕망과 제주의 경미한 인물을 추천함으로써 선발하는 건데 그 취지는 훌륭한 것이다. 그러나 당시에 사회 분위기는 이미 호족 세력들이 지방의 여론을 좌우했기 때문에 자연히 호족의 자제들이 상품에 충천을 되어 고위 간직을 독점하는 결과가 됐다. 이게 이제 그 결과죠. 그래갖고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근데 여기까지는 뭐 그냥 그 한의중에 있는 내용인데 한의중에 없는 내용이 또 뒤에 있어요. 이게 한번 이제 하다가 위나라 건신 사마이가 이제 중앙정부를 장악하면서 이 당시 이제 중정관을 두 개로 나눠요. 하나가 이제 뭐냐면 그 군중정 위에다가 대중정을 둬요. 그래서 군중정의 상부기관으로서 주에 대중정을 설치했기 때문에 군중정의 역할이 축소돼요. 그래서 방면에 이제 대중정의 역할이 올라가죠. 중앙의 사도가 주의 대중종을 마음대로 임명하고 거기에 군중종을 예속시키면서 국풍간이권의 운영을 중앙정의 실권자가 장악하게 됐다. 특히 사마시는 권력을 장악하는 과정에 호족세력과 결탁을 해요.
자신을 반대하는 위양주의 고관을 수청함으로써 구품간인법은 사마시와 깊은 대호족들에 의해서 좌우됐다. 예. 그래서 이제 구품 가운데 제일 일품을 추천하는 경우가 아주 드물었다. 호족은 되게 2품부터 1품 같은 경우에는 되게 항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 뭐라고 하냐면 문지 2품이라고요. 그래서 항상 2품 가면은 2품만 추천돼. 계속. 그래서 대개 이 문지 2품들은 누구와 연결되죠? 여기 사마시 지방과 연결된 지방하고 관련돼 있어요. 왜? 그 위에 그 주 대중정을 더 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이제 문지 이품이라는 걸 이제 독점을 해버리는 거야. 자, 여기에서 이제 호족과 간품이 밀착되면서 가물 중심의 문벌 귀족이 탄생되었다. 그래서 앞의 부분을 좀 더 강화시킨 것이 뭐냐면 사마이의 개혁 부분이에요. 그래서 대중정주를 실시해가지고 그 뭐냐면 특정한 귀족들을 자기 그 결탁된 귀족들에게 뭐냐면 문지 이품을 주면서 이들을 문벌 귀족화 시켰다. 이런 내용을 또 추가했어요. 이 부분에. 그래서 요거 이제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상품에서 제외된 되게 세계없는 하이품들을 받은 사람을 한문세력이라고 단문이나 그래서 이래서 상품에는 한문이 없고 하품에는 세족이 없다 라는 말이 유행하고 사마염이 이를 너하고 진을 건국한 시기를 전후해서 문벌제도가 확립됐고요. 이것이 이제 남조에서 그대로 가성돼서 구품간입 때 진대에 거쳐 남조와 북조 약간 변형이 있으나 그대로 종속됐고 위진남북 주시에 큰 영향을 특히 남조에 영향을 줘요. 북조는 도중에 만들어진 거고 남조가 그걸 그대로 계승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뭐 남조의 귀족 사회는 뭐 각자 보세요. 이거는 예, 권력과 권위가 뭐 분열돼 있었기 때문에 별 실권이 없었다. 한문 세력들은 아니 세족 세력들은 그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쭉쭉 넘어가서 이거 볼 중요한 건 아니에요. 예, 홍구의 하나 정책도 이제 예전에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게요. 예, 쭉쭉 넘어가서 이제 수나라로 넘어갈게요. 수나라 이렇게 다 넘어가서 수나라는 어디야? 한이 중 있는 내용들. 근데 수를 잠깐만요. 이게 다시. 자, 그럼 수의 이제 그 통일 보죠. 예전에 수 양제하고 무제, 특히 이제 그 양제 정책이 나왔어요. 예, 수 문제 정책이 나왔죠. 수 문제하고 양제 정책이 나왔는데 문제를 중심으로 해갖고 예전에 시험이 나왔어요. 한번 볼게요. 수 문제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양견이 위해서 세워진 나라죠. 양견. 양견은 외척 출신이에요. 그래서 쉽게 왕이 됐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양씨도 이제 무천지의 무장 출신이야. 그래서 12대 장군의 한 사람이었던 양충이 부친이었다. 그래서 양충이 수공국이라는 그 지위를 받았기 때문에 왕조도 수라고 하는데 이 숫자가 이제 표시가 원래 수를 요걸로 고쳤는데 숫자가 여기 보면 이게 이 자가 있죠. 이게 제가 이제 한자를 잘 몰랐는데 이게 빨리 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쓰면 이 숫자가 수나 금방 망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걸 빼버리고 요걸로 고친 거야. 국명을. 근데 이걸 빼든 말든 간에 정해진 운명은 피할 수가 없었죠. 예. 자,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고초 왕조의 명칭을 삼았고요. 양견의 자녀는 북주 무주의 항태제비가 되었고 항태자가 즉위한 선제가 되자 항비가 되었다. 선제를 뒤에서 이제 7세 정제가 이제 즉위하니까 양견은 승상이 되어 실권을 장했고요. 그 다음 삼국 수왕이 되어 581년에 제2를 성야마니까 그러니까 자기 외손자로부터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이 수문제죠. 그래서 이 수문제는 진짜 다른 그 황제들은 진짜 고생해가지고 황제가 되는데 이 사람은 숟가락 잘 얹어갖고 줄을 얹어서 딸을 잘 해서 쉽게 해서 역성능을 익혔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좀 건의가 없어요, 이 사람은요. 예. 그래갖고 왜냐면 문제가 즉위할 때 그 고관 대신들은 예전에 술 먹고 서로 뭐냐면 반말 맞으면서 그렇게 지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황제가 되면서 이제 황제 폐하라고 하니까 좀 관계가 어떻게 서먹서먹하겠죠.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즉위하는 과정에서 좀 약간 외척감으로써 좀 약간 정통성도 없고 그리고 다른 그 귀족들로부터 그렇게 신망받고 뭐 그렇게 권위를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황제권을 강화시킬 수밖에 없겠죠. 그 사람 입장은. 자, 문제는 587년에 그 서희가 이제 강릉에 세운 훈양을 멸망시키고요. 그 다음에 훈양은 계대 정부예요.
예, 서희가 세운. 양쯔강 중류 지역에 이제 세워졌던 그 계대 정부였는데 거기를 이제 멸망시키고 다음에 남주의 진에 대한 공격을 나섰죠. 그래서 항자인 양제가 이제 뒤에 사형간은 50일 만에 군대를 동원했고 수군은 589년 정원의 양장을 넘어서 이제 건강을 공략해서 입성원에서 이제 진을 멸망시켰어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 이제 분열 시대를 종식을 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강남 지역은 하북에 필적한 정치 문화적 중심지가 됐고 수왕제는 이제 하북과 강남을 합쳐서 중국의 통일 왕조에 있었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부터 이제 수 문제 정책들이 나오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예전에 뭐 기출문제 나왔어 13년도인가 그때 이제 나왔기 때문에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몇 년 됐으니까 이제 나온 건데 수 양제는 우리가 유명하지만 이제 실제 정책들은 기반은 수 문제 때 이제 거의 만연을 했어요. 그래서 수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왕 중에 이제 하나죠. 그러면 이 사람의 이제 업적을 이제 좀 보려면 정리를 좀 해보면 자 일단은 이 사람의 이제 정책 목적을 이제 알아야 되겠죠. 목적. 그래서 중앙 집권을 이제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그 남북 융합 이런 것들 꾀했고요. 그 다음에 국가재정 부흥 이런 것들 이제 뭐냐면 목표로 했다. 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했지만 삼성 육부제도 그 다음에 세역제도를 개편했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예전에 뭐 조용조라든지 그 다음에 군전제, 부병제 이런 것들을 개편했어. 그래서 예전의 제도를 계승해서 이렇게 개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또 알려져 있는 제도 중에 선거제가 있죠. 과거제. 최초로 이제 뭐냐면 시험을 봐갖고 선발하는 제도야. 예전에 그런 개념이 없어요. 되게 혈통에 따라 세습되거나 간직이 추천을 받거나 그런 것도 있는데 그 기원을 마련했던 그 사람이 이 수문제야. 예. 그래서 군중전제를 폐지시키고 이렇게 했다. 선거제를 실시하고 그 다음에 지방제도를 정비했죠. 그래갖고 이제 중앙집권을 해당을 했는데 대표적인 주, 군, 현 3층제를 2층제로 바뀌죠. 주하고 현. 네. 그래서 이걸 당나라 계승시켜요. 그래서 이제 뒤에 뭐 당나라 때 주현제라고 하기도 하고 또 군현제라고 왔다 갔다 하지만 큰 골격은 2층제야. 이렇게 이제 했고 그 다음에 뭐 군사권, 자사의 군사권이나 이런 것들 다 폐지시켰고 이런 제도 정리를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외에도 뭐 삼장제를 정비하고 호족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재민을 이제 구하기 위해서 간창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의창 있죠? 의창을 설립을 했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업적으로 대흥성이 있어. 대흥성. 네. 대흥성은 장항성에서 나중에 불려지기도 하죠. 이걸 이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부 뭐냐면 대운하 같은 것들 만들어요. 대운하를 완성한 그의 아들이 되지만 강통고나 뭐 상향동 같은 것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어디를 침입하죠? 고구려를 침입하죠. 고구려를. 그래서 수나라 1차 원정인데 이게 계기가 됐던 게 이제 그 고구려가 말간병 1만 명을 이끌고 선제 공격하죠. 여소를. 그래서 그 대응 차원에서 수나라가 공격을 했는데 문제는 30만 정도 대군이 공격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삼국사기 기록에 보면 그 자연재해 때문에 뭐 태풍이 불어가지고 물러났다 싸워보지도 않고 근데 이제 실제로 패배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뭐 그러니까 신채호 같은 분들은 가인 장군이라고 해갖고 뭐 패배시켰다 뭐 그런데 하여튼 이런 것들 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 내용을 볼게요. 자, 중국을 통일한 문제가 맞닥뜨린 첫 번째 문제는 통치 방식의 조직과 정비였다.
그래서 중앙개혁을 삼성 6부의 원형을 만들어서 황제 집권을 도모했고, 그래서 이때 삼성 6부라는 것은 뭐죠? 일단 내사성, 그 다음에 문화성, 네, 상서성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게 당나라 때 중서성으로 이름 바뀌죠. 예. 그래서 원래 삼성 육부라는 것은 원래는 외조 기관이 아니라 내조 기관이야. 근데 이때부터 외조화 시켜버렸죠. 예전에 한 것처럼. 그래서 이제 황제권과 일반이 직접 연결한 꼬리는 중앙 행정개혁이 아니라 지방간제였죠. 위진남북주라는 혼란한 시기를 거치면서 제 기능을 상실한 그 수만 늘어날 뿐 그 중앙의 위세를 효율적으로 정비하지 못했어. 특히 이제 주 위에 현이 그 밑에 현이 있고 군이 있고 하는데 주와 주와 중간 단위 군 그 경계가 뭐냐면 예매했어요. 원래 주는 교통의 요지에 설치되어 있던 거야. 근데 나중에 들면 주가 너무 숫자가 많아. 그래서 주하고 군이 거의 비슷비슷해. 원래는 하위 기간이 군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슷비슷하다가 그 주 숫자가 늘어나고 그리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되겠죠. 결제가 너무 많아져. 중간중간 거치는 게. 그러면 이런 3층제 구조를 2층제도 통합을 할 필요가 있겠죠. 자, 뭐 그런 것들 이제 있고. 그래갖고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전한의 9년의 장관이 민정을 담당했지만 한 무제 때 전국에 13개 주를 둬서 자사를 두었다. 자사는 민정을 담당하지 않고 관리 통치와 감찰이 본래 직무였지만 후한 무적부터는 민정을 관여하게 됐다. 그냥 후한 말 지방행정 조직은 주, 군, 현에 상급이 되었고 특히 주의 수도가 상당히 늘어났죠. 그래서 남북주시에 대해 300주 이상으로 늘어났고 관리도 증가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자사가 장군직을 겸임했어요. 병권을 장악했죠.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해서 문제 때 곧 군을 폐지하고 중간단위 군을 폐지하고 주연제도 2급제로 바뀌었고 그 다음 주의 병권도 중앙으로 다 해수를 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군과 현에는 그러니까 있고 군과 현에는 이제 뭐냐면 그 밑에 속간도 있어. 예, 군과 현에는. 예. 그래서 그 주현의 하급 관리도 있죠. 오늘날 지방 그 공무원들 그거는 위진남북주 시대 때는 대개 보면 그 현령이라든지 군수 뭐 자사 이런 사람들 임명을 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누구한테 충성을 하겠어요? 황제한테 충성하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그 관리들에게 충성하죠. 이걸 막기 위해서 이걸 고쳐서 주연의 하급 관리 나도도 정규직 관리는 모두 중앙에 파견되고 이들에게 출신지를 피하는 원칙도 적용됐다. 이거는 뭘까요? 상피제죠. 상피제. 이게 이제 계속 이어져요. 수 이후부터 송나라, 당나라 계속 이어지고 우리나라도 이게 상피제가 적용되잖아요. 이렇게 자기 출신지는 파견 안 돼. 그 이유는 알죠? 네. 왜냐하면 그 괜히 파견했다가 거기 지방 세력화 될 수 있을까? 네, 그런 걸 이제 막기 위한 거죠. 자, 그 다음 관료제 정비와 함께 다수의 관료 후보자도 필요를 했고, 그 후에 이제 후보자를 선발하기 위해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했다. 그래서 이제 선거제라는 걸 실시했는데, 요때 용어에서 선거라는 것은 그 뭐냐, 지금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뽑는 거죠. 아랫사람은 좀 그렇지만 국민이 위에를 뽑는 거잖아. 근데 그때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뽑는 게 선거제였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다른 말로 무슨 제도가 간다? 뒤에 과거제라고 하죠. 과거란 명칭은 송나라 때 사용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선거라고 이제 했던 거고요. 그래서 그때까지 국분관이법이라는 걸 행해진 문벌사회를 유지한 역할을 담당했지만 문벌사회의 슬학에 따라 그 당시 이제 한대 수재, 호렴제도가 주목이 됐고 이것이 양부제 때 무렵부터 시작됐다. 그래서 수용과 호렴제도는 일단 추천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시험을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하는데 이걸 기원으로 삼아가지고 각오란 제도를 이제 실시를 한 거야. 그래서 과목별로 이제 선거라는 의미로서 당시 각오란 말은 정식 사용되지 않지만 과목별로 선거라는 의미로서 그 과목 선거라는 의미로서 그 수능 문제 때 특히 수재, 명경, 진사 이런 과목이 성립이 돼서 실제로 이제 1905년까지 계속 지속이 돼요. 1905년에 폐지됐죠. 무슨 개혁을 통해서 폐지됐어요? 예? 그
뭐냐면 강서 신정을 통해서 폐지가 됐죠. 가구제도는. 예, 그때까지 계속 시행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수제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말한 것처럼 이게 이제 폐지돼요. 없어지고 영경과 진사가가 이제 당나라까지 쭉 보죠. 영경은 주로 뭘 볼까요? 유교 경전. 그다음 진사는 시문을 보죠. 자, 그다음 간제 정비의 바탕으로 통치 방식의 정비를 추진해 서희와 북주의 부병제를 다시 병농일치제 병제로 변화시켰다. 그래갖고 그 서희와 북주의 부병제는 약간의 좀 차이가 있다고 했죠. 당나라하고 그 이렇게 차이가 있는 수당하고 차이인데 그 군호와 민호를 나눠서 주토 군호에게만 이제 부병을 하고 민호는 경제적으로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형태야. 근데 이걸 병농일치제 병제에 변화시켰고요. 초리 제도인 군전제 역시 건농적 성격을 버리고 토지 소액만을 제한하는 의미의 군전제를 바뀌게 됐으며, 근데 요거는 이제 학계에서 견해가 많아요. 이거는요, 나중에 당나라 군전제 설명할 때 좀 할게요. 그러니까 관료들은 간이에 따라 영업권을 지급할 그 지위를 획득했다. 그리고 법제 면에서 계양율령을 했죠. 그래서 율령을 이제 뭐냐면 거기에 이제 모두 지금까지 정리한 내용을 율령을 이제 규정을 해갖고 율령의 규정에서 뭐냐면 공표를 했다. 그래서 이제 율령 체제가 이제 마련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나라와 당나라의 국가는 율령 국가예요. 그래서 법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움직이는 율령 국가적 모습이 있죠. 그래서 이제 수당제국의 어떤 율령 지배 기준을 마련했다. 그래서 그 밑에 계양 율령이 나왔죠. 그래서 수문제 계양 3년에 개정된 형벌법구와 행정법구 이렇게 있는데, 일단 율이라는 것은 형벌이고요. 영이라는 것은 행정법을 비롯한 포함한 일반 법군을 말하죠. 형법법구는 가혹한 법제가 많이 삭제되었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정해지 않으나 당제국의 당률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알려져 있다. 행정법구는 삼성 육부를 위주한 정치제도로서 완성했는데 의의가 있다. 그래서 이제 행정법구는 그 법규에 의미는 삼성 육부를 위주한 정치제도 완성, 이런 것들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러한 개혁과 집권화의 추진에 따라 그간 붕괴됐던 황제 지배 구조는 다시 기능하기 시작했다. 당시 지배의 근간이었던 호족에 등재되어 있는 호구의 변동에 따라 수황제 성립 때는 거의 360만 년이었고 남조의 진해 호구는 약 50만을 가산하여 410만 정도에 불과했다. 그러나 18년간 2배가 넘는 900만 호까지 증가했고, 이건 자연적 증가도 있겠지만 대부분 어떤가? 사회적 증가야. 그러니까 그만큼 국가의 권력이 민을 파악할 높여졌다. 왜냐면 이렇게 이제 여러 개혁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개간 토지의 면적도 수왕조 일대 약 2.8배 확대되었다. 그러니까 대민 지배의 철저함과 그를 기반으로 한 경제적 활성화는 수왕제를 번역해 했으며, 여기에서 강남과 강북을 잇는 운하의 건설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 이제 수는 하북과 강남을 잇는 대운하를 건설한 나라로 잘 알려지는데 이를 완성한 건 양제다. 그래서 양제는 상당히 폭군의 이미지였죠. 이 운하가 수나라가 시작된 것이 아니고 이미 한대의 항하와 해수의 양자강이 이어졌고 이들 운하로부터 하여와 위수를 거쳐 장안에는 수도가 개통한 거야. 그래서 예전부터 만들어진 것들을 서로 연결시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때 같은 경우는 북주의 수도의 장안의 남동쪽에 대흥성을 만들었죠. 그래서 건축했는데 위수의 모대가 많아 배가 다니기 불편했다. 이런 문제도 해결하고자 대흥성에서 항하까지 이르는 운하를 파고 이걸 강통구라고 이제 이름을 줬고요. 또 해수와 양자강 유역에 있는 것을 산양동을 개수했다. 그래서 이거는 남조의 정보를 뭐냐면 고려한 거예요. 아직까지 진나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군사적을 이제 남쪽 보내기 위해서 이걸 만든 거죠. 그래서 양제 때 강통과 일단 상항동을 개통을 했다.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예. 그리고 강통고는 대흥성의 물자를 수송하기 위한 거고, 상향동은 남조 정보를 목적으로 한 거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 참고로 이 대흥성은 나중에 당나라 때 뭘로 바뀌죠? 장항성으로 바뀌어요. 이름이. 그러니까 당나라 때 장항성을 만든 사람은 실제로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대흥성은. 자, 수도 장하는 서쪽에 치우쳐 있어서 그 당시 양제는 그 지기한의 낙양을 동도로 했으니까 두 번째 수도도 이제 건설했다. 이에 이제 양제는 부호 수만 명의 가구를 낙양으로 이주시키고 매년 2월마다 매월 200만의 백성들 동원해 건설 나섰다. 또 낙양의 서쪽 교회 현인국이라는 이국을 만들어서 천하의 진귀한 나무와 기이한 짐승을 모았고요. 그 때문에 강남의 큰 나무를 운반하는 행렬이 1천리에 미쳤다고 한다. 자, 양제가 즉위한 다음에 이제 남양의 서쪽에 교회의 항하를 이었는데 이때 항하에서 판교를 거쳐 해수 있는 걸 통제거죠. 그래서 통제거는 여기 있어요. 여기 통제거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삼양대 폭을 넘어서 양자강 인을 개통을 시켰다. 그래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것도 탁군까지 연결시키려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여기 문자를 탁군까지 연결시킬 필요가 있었겠죠. 그래서 여기를 이제 뭐냐면 그 영제고를 만들었어요. 영제고, 통제고, 강남아 이런 식으로 해갖고 세 개 큰 것을 만들었고요. 이어서 이제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탁구는 오늘날 어디냐면 북경이에요. 북경. 영제고 이렇게 연결시키는 이유도 있어요. 왜냐면 여기에서 되게 보급기지 역할을 했거든요. 고구려 원정에. 그래서 여기에서 군대를 출발시켰어. 네. 그래서 이제 여기가 군대 직결지고 자, 이거는 고구려 전쟁에 대비한 것이다. 610년부터 경부에서 여왕까지 강남을 개수했다. 자, 이상에 위해서 서쪽에 장안, 북쪽에 북경, 남쪽에 항주까지 문화체가 드디어 완성됐다. 그러니까 강남과 강북을 연결시키는 문화체가 이때 완성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참고로 거기 그 현재 운하 부분 있죠. 이렇게 현재 운하 이렇게 있는데 현재는 아마 통제구 쪽이 없어지고 이쪽 연결돼 있어요. 이쪽. 그럼 왜 그러냐면 그 예전에 한번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금나라 있죠. 네, 금나라가 가부국을 장악하면서 남성이 더 이상 운하의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된 거야. 왜냐면 운하는 강남의 물자를 어디도 운반하는 데 필요한 거야. 강북 운반하는 데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운하가 매몰돼 버린 거야 그냥. 그러다가 나중에 원나라가 집권하고 나서 그 운하를 다시 팠어요. 그러니까 이게 통제가 없어지고 이쪽 운하가 뚫린 거야. 이거는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이제 양제가 노닥거리는 내용이 나와요. 그냥 건너갈게요. 예.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수왕조가 성립되는 후부터 이제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수나라가 이제 성립되면서 중原에 있는 나라들에게 일종의 중화 질서를 강요하죠. 예전부터 조공채법이 있었지만 위진남북조 때 조공채법은 좀 형식적이었어요. 근데 수상 때는 좀 실질적인 조공채법 관계? 그래서 이제 하고 만약에 말을 안 듣면 이제 공격하고 그런 식의 이제 내용을 이제 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보기 전에 그 당시에 그 수 문제와 양제에 거쳐가지고 대진출 사항을 좀 볼게요. 대진출 사항. 자, 일단은 목적이 뭐야? 목적이 중국 중심의 어떤 국제 질서 확립이죠. 그래서 400년 동안 분열됐으니까 그때는 뭐 정신이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때는 그냥 형식적으로 유지했는데 동아시아 이제 국제 질서를 자기가 한번 주도하고 좀 실질적인 어떤 조공채권 관계를 마련해야겠다. 그러면서 당연히 이제 주변 국가들과 충돌하게 되고 그 가중에 하나가 이제 고구려죠. 그러니까 말 안 들으면 공격을 하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국방에서는 그 당시 누가 있었냐면 돌굴이 있었죠. 돌굴. 근데 때마침 돌굴 분열돼 있었어. 그래서 동돌굴을 뭐냐면 복속시키고 그 다음에 서돌굴 해유해요. 자, 그런 식으로 이제 북방을 했고 그 다음에 선비 여기에다가 이제 서쪽에서는 선비계통에 이제 모용호가 있었어요. 선비계통. 모용시. 네. 모용시를 정복을 하죠. 그 다음에 남쪽에서는 이묵이 오늘날 어디예요? 북부 베트남이죠. 그 다음에 유구를 정복하는데 여기 주의할 건 유구는 오키나와가 아니에요.
예, 대만을 또 정복을 해요. 대만을.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제 정복을 하고, 그 다음에 제일 문제가 됐던 것이 동북방명이죠. 그래서 양제 때 고구려를 원정을 하죠. 이때.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한 번 원정을 하고, 양제 때 몇 번 원정했을까요? 3차를 거쳐서 원정을 해요. 그 중에 유명한 게 1차인데, 실패를 하죠. 이것 때문에 이제 순화가 말아먹잖아요. 그래갖고, 그때 그 2차 원정 때 양형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양형감. 이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요. 이 사람이 이제 뒤에서 후방에 물자를 대줬던 사람인데 이렇게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막 각지에서 이제 뭐냐면 반란이 일어나고 결국에는 양제는 그 양자강 강도 도망가요. 거기에서 이제 우문하급에 의해서 뭐냐면 살해당하죠. 그래서 무덤이 장안에 있지 않고 뭐냐면 저기 오늘날 강남 쪽에 있어. 그 수양제 그림 그 무덤이 있는데 거기 아마 제일 초대해. 그 사람들 가면 오줌도 놓고 뭐 침도 뱉고 그래요. 네. 문화재 관리가 전혀 안 돼 있어. 내부터 아마 그것 때문에 이제 고구려 원정 때 많은 사람이 죽어서 그런 건데. 자, 그러면 볼게요. 자, 수왕조가 성립한 581년에 한반도의 백제와 고구려가 사신을 파견해 책봉을 받았다. 신라는 수가 진을 멸망시키고 중국을 통일한 후 594년에 비로소 종호했다. 자, 일본은 이보다 늦어 600년 돼서 예왕이 사신을 파견했죠. 그래서 이제 요때 뭘 파견했죠? 견수사를 파견하죠. 그 뒤어서 이제 당이 등장하니까 경당사를 파견해요. 여기에서 이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일본은 한동안 다이카 계신 이후 이제 그때 잠깐 경당사를 파견했다가 이때 뭐 그 당시 이제 그 나라 후반기에 들어가면 파견 또 안 하죠. 10세기 쪽 이후에. 그러다가 이제 뭐냐면 500년 후에 또 파견하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이제 경수사 경당사 특징이 뭐냐면 조공 책봉 관계 중에 책봉을 안 받아요. 뭐만 하는 거야? 조공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주 목적이 조공 무역을 목적으로 한 거야. 그래갖고 이제 일본 같은 게 우리나라처럼 뭐 조공 책봉을 맨날 했던 게 아니에요. 지네들 뭐냐면 필요에 따라서 뭐 조공할 때도 있고 책봉할 때도 있고 그랬던 거야. 왔다 갔다. 그래갖고 이제 이런 것도 있는데 제가 말 잘못했네. 아까 이제 그 견수사 경당사 할 때 그 600년 뒤에 하는 거는 이제 나중에이고 뭐냐면 그 전에 뭐냐면 일본에서 그 외양 5명이 뭐냐면 조공책봉 관계를 맺었어요. 그러다가 한 500년 끊어진 다음에 600년 뒤에 가서 이제 또 맞는 거야. 그러다가 경당사가 나중에 이제 10세기 때 또 중지됐다가 언제 됐냐면 가마코가 막고 있죠. 그때 이제 거쳐서 문후마치 막고 초창기 때도 맺어져요. 그래서 제가 사실관계를 좀 아까 왔다 갔다 했는데, 자,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했고, 견수사 맺고, 경당사 이렇게 맺게 되죠. 자, 외양이 이제 사신을 파견했다. 이게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외양한테 외양이 사신을 파견한 부분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백제와 고구려는 수의 책봉을 받으면서 한편 남조 진해도 조공을 하고 있었다. 진이 멸망한 후에 수 문제는 백제에게 험난한 바닷길을 매년 건널 필요 없다고 했다. 그래서 이제 건너오지 마라. 반면 그 고구려에 대해서 조공을 중단하고 국경의 방비를 엄중하고 비난하면서 신하의 태도를 지키지 않으면 군사행동을 취하고 위협했다. 그러니까 백제는 상당히 뭐냐면 좋게 보는데 고구려는 상당히 나쁘게 보는 거야. 이제 고구려는 그 옆에 이제 세력이 신장되다 보니까 얘를 초반에 좀 죽여놓을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겠죠. 같은 책봉 체제 속에서도 수의 관심은 오히려 고구려에 있었다. 백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나당 동맹을 맺을 때도 그 당시 신라가 어떻게 꼬셨냐면 당나라 정벌하자고 그 처음부터 얘기 안 했어요. 너네들이 이제 고구려에 관심이 있지. 내가 당나라하고 같이 협력하면 정벌하면 너네들 고구려 정벌하는데 같이 협력해 주겠다. 그러니까 원래는 당나라는 백제에 관심이 없었는데 그 백제 멸망시켜주면 같이 협력해 주겠다니까 어제 백제를 공격한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고구려를 공격했던 거죠. 자, 그래서 그것은 고구려가 수와 국경을 접한 요동방에 점령하고 있었고 북방의 돌굴과 통하는 위치였기 때문이다. 왜 얘네들 관심이 있었는가? 일단 국경을 직접 점령해서 요동방면을 점령했고 북방의 돌굴과 통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요동방면을
점령했던 왕은 누구죠? 요동성을, 요동 반도 점령했던 건 강개토대왕이죠. 예. 그래서 수와 고구려의 관계가 긴장된 결과 마침내 598년에 전쟁이 났고 문제는 대군을 보냈지만 결국 정부에 실패했다. 30만을 파견했는데 삼국사기에 보면 태풍 때문에 돌아왔다는 기록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좀 구라인 것 같고 왜냐면 패배할 때 계속 중국 애들이 꽁치는 애들이 그런 거고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패했다. 그래서 당시 수나라에서 가장 경계했던 돌고이었다. 돌고은 유연을 멸망시키고 몽골 공원의 서투르키스탄 지역에 거쳐서 대제국을 건설했고 그러나 국내에서 소관이 분리되었기 때문에 문제는 이를 틈타 사발란 가한을 무너뜨리고 복속시켰다. 그래서 이때 이제 또 이들 계기도 돌고은 동서로 분열돼 있었고 그래갖고 이제 돌리가한이 수에 기부돼 개민가한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양제가 이제 그 북변을 수행을 할 때 개민가한 그 막사를 방문했는데 그때 때마치 누가 있으면 고구려 사신들이 있었어. 그러니까 양제가 어떻게 했어요? 이제 개민가한을 의심할 수밖에 없겠죠. 얘가 어떻게 양다리 거쳐가지고 고구려 와 있냐.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뭐냐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고구려 공격을 해야 됐다 해가지고 그 뭐냐면 이제 시작한 거죠. 자, 그래갖고 이제 양제가 이제 운하를 따라서 탁군으로 가서 그 고구려 침략의 조수를 반포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양제가 113만의 대군을 이끌고 진격을 했죠. 그런데 요동설을 포위한 채 반년이 돼도 항복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평양성을 공격했지만 벌통했지만 그 수군의 복병을 올려서 패퇴하고 또 이렇게 해갖고 뭐 해서 개멸적인 패배를 당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후에 두 번에 거쳐서 이제 또 하지만 어때요? 그 여양 지역에서 그 양양경에서 사람이 반란을 일어나. 이 반란을 계기로 각지에 반란을 해서 고구려 침략을 포기했고, 자, 이 양양간의 반란을 계기로 해갖고 도적대들이 봉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수왕조의 정치적 권위가 심각하게 손상이 되었다. 자, 그래서 이제 각지에 이제 뭐냐면 여러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뭐 이때 뭐 두건덕이라든지, 그다음 이민이라든지, 망세충이라든지 등등이 이제 했고 결국에는 이제 통일한 사람 누구예요? 태원 유수의 그 장이었던 태원 유수였던 이연이 통일되죠. 그래서 당나라를 세우죠. 그래서 여러 군벌들을 이제 통합해서 당나라를 이제 뭐냐면 세웠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여기 한번 봤고 동계 관련된 부분을 좀 보고 넘어갈게요. 예. 자, 동계는 이제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요. 예. 좀 넘어가서 한참 넘어가서 이거 자, 여기 304페이지 좀 보세요. 304페이지. 자, 북쪽에서 수가 남북쪽으로 통일한 배경이 나와요. 여기 이제 딱딱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볼 수 있는데, 일단은 진나라와 마찬가지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수나라가 일어난 간중 지방의 지리 조건이 될 수 있죠. 여기. 그래서 고대로부터 간중 지역은 그 당시 간중 지방은 위수분지라는 지정학적 그 중요성이 매우 컸다. 그래서 북주와 북제의 대립 관계에서 북주가 경제력과 인구 영토면에서 북제보다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승리했던 것은 뭐냐면 간중의 지리적 위치를 이용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북주가 장안을 도읍으로 해갖고 제주 요충지를 이제 차지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있고 두 번째로는 또 뭐냐면 그 북주의 수당으로 계승된 세계 왕조의 가계의 진입 특별성이 있다. 이들 이제 감농 집단이라고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자, 이들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갖고 있으며 이른바 감농 집단이 나온다. 자, 이들은 남조의 한인 귀족이나 북위의
나경천도의 선비족과 그 계보를 전혀 다른 계통이다. 북위 정권에서 선비족의 하북지주가 특히 홍은제 하나정책으로 북방민족을 강경한 군사 집단이 기축함으로써 문약을 흐는 데 반해 이 강릉 집단은 정치 군사적인 면에서 참신한 기풍을 이어지고 그다음 북주 수당으로 이어진 통일 주체색이었다. 그래서 이 강릉 집단은 어디에서 나왔던 집단이라고 했죠? 육진의 하나였던 무천진에 의해서 나온 집단이죠. 그래서 우문태에 의해서 이제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팔주국, 12대장군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됐던 집단들이죠. 자, 또 하나의 세 번째 내용은 통일의 또 다른 면은 역시 군사력과 경제면을 찾아올 수 있다. 분열시대의 대륙 왕조에서 통일세로 나올 수 있던 군사력 배경은 그 앞에 이제 있는 부병제죠. 군전제. 그래서 서희의 우면태에 의해서 실시한 부병제와 군전제가 북쪽으로 계승되면서 강병의 원동력이 되었다. 그리고 끝으로는 이제 남조 정권의 이제 상을 간과할 수 없다. 남조는 자연의 혜택을 충분히 이용하여 경제적 발전이 이뤘고 문화적으로 북조보다 앞서 있었다. 그러나 귀족사회가 발전했다 왕권이 위축되었고 특히 군사력에서 항상 북조의 공세에 몰려서 수세에 서게 되었다. 그의 귀족사회 내분으로서 중앙적인 치열한 정권 다툼에 시말리게 되어 북조에 대한 이렇할 대비책을 강구하지 못하였다. 실제 수해 대군이 진나 건강해서 접근할 때까지 이를 알지 못했고 왕과 귀족들의 한락에 빠져서 그 남조의 무방비와 문양갑을 그 수해 통일에 간접적으로 도와준 결과였다. 그러면 정리해서 보면 네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자, 수나가 왜 남북조를 통일해? 첫 번째, 그 이유는 이제 뭐냐면 간중 지역의 어떤 그 지리적 조건을 잘 이용했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다음 강농 집단들이죠. 예, 강농 집단.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부병제와 이제 그 뭐냐면 군전제를 받던 군사적 그런 것들. 마지막 남조가 너무 약해 빠졌다는 거. 네, 이런 걸 이제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 통일 정책을 이제 좀 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그 한의중에 있는 내용과 서로 연결시켜서 좀 보세요. 자, 남북조를 통일한 수나라의 문제의 당면 과제는 향제권 강화를 위한 중앙집권적 체제의 확립과 남북 융합을 위한 민심을 수습하고 국가재정을 부흥하겠다. 이건 목적이죠. 자, 그래서 먼저 중앙집권 체제의 강화를 보면 간제정비와 지방기구에 간소화를 줄 수 있다. 그래서 수나라의 중앙간제는 남북조의 간제를 계승하여 삼성 육부제도를 채택을 했고요. 삼성은 내사성, 문화성, 상서성. 그래서 당의 삼성제도 이미 수대에 만들어졌고 상서성 아래 집행기구 육부가 있죠. 이호, 예병, 형공. 정무를 분담했다. 지방간제는 남북조의 지방분권체제를 버리고 중앙집권적 체제로 도입되는데 종래 주, 군, 현의 3층 구조로 됐던 지방조직을 군을 폐지하고 주현 2층 구조 개편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군의 태수가 그 장악했던 정치 군사권을 중앙에 회수하고 주자사가 도덕을 겸하여 군사권까지 행사했던 것도 폐지했다. 그러니까 지방의 태수나 자사가 가지고 있는 군사권을 다 해소했다고 보시면 돼요. 중앙으로. 그리고 이제 주의 장관은 자사가 누렸던 행정 군사권을 분리시켜 일반 행정만 담당한 단위체제로 개편됐고 그리고 주자사의 군사권은 없애지고 주군 또한 폐지되었다. 그러나 멀리 있는 그 지방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총관보를 줬어요. 그래서 총관을 누가 임명하냐면 황제가 임명했어. 그런데 이것도 좀 약간 위태위태해갖고 이것도 폐지했어. 그래서 총관보를 폐지하고 모든 지방의 군사권을 중앙으로 해소했다. 네. 그리고 이제 지방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순문화는 풍습 관찰이라는 이름으로 중앙관을 파견한 행정사무를 감독했고 오늘날 말하면 이제 조선시대 어사하고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어사. 아울러 그 지방간의 인사제도를 개혁했다. 그래서 남북조 시대에는 지방간첩에 배속된 소속 관리들 대부분 그 지방 귀족들의 자제를 채용했으나 수는 종9품 이상의 지방간을 중앙이 2부에서 임용하였다. 이렇게 이제 지방간의 인사권을 중앙에 해소함으로써 귀족들의 인사 청탁을 폐단을 없어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또 호족들의 간직 그 독점에 인용했던 구품 간입법을 폐지하고 그 대신에 여러 시험을 통해 인재를 등록하는 목적 선거제도, 그러니까 과거제도를 이제 바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도 이 과거제도와 관련된 내용이 빗대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주시고, 한편 수 문제는 국가재정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세 번째죠. 두 번째, 국가재정을 세 번째네. 국가재정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북주의 군전제를 정비하고 조용조법을 이제 반포했다. 그래갖고 이제 이때부터 군전제, 그 다음에 조용조, 그 다음에 부병제가 삼위일체가 되는 거야. 삼위일체가. 자, 이에 따라 부역이 경감되고 농민이 토지를 소유하면서 농업 생산력이 크게 발전, 가져오게 됐고, 삼장제를 정비하고 호적 정리를 해왔다. 그래서 삼장제 정비 내용 좀 있으니까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군전제 밀접한 관련있는 부병제 계도에서 부병과 군전을 서로 연결해서 병농일치를 완비하였다. 예. 그 결과 많은 이제 병력이 감축되고 국가와 군사비의 부담이 감소되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그 종전에 좀 약간 병론 분리적인 것들을 이제 합쳐져 갖고 군전을 받으면 또 뭐죠? 성인 남자는 군역도 같이 짊어져야 돼. 그래갖고 이렇게 병농일치를 완비했다. 그러니까 부병, 군전, 조용조가 서로 연결되다 보니까 군전이 무너지면 자연스럽게 모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부병하고 조용조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고, 이것이 당 중기 때부터 붕괴되기 시작하죠. 자, 양재를 보면 이제 양재 업적들은 이제 여러 토목 사업 가운데 대우나 개통 관련돼 있죠. 뭐 통제고, 항구, 뭐 영재고, 뭐 강남아 이런 것들 개통을 했다. 뭐 이렇게 있고, 요거는 각자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뭐 이것도 고려 원정도 이제 하도 유명하니까 이렇게 보시고, 수나 양재 평가는 그냥 한번 보세요. 그 평가 같은 거 안 나올 것 같아. 이거 주관적인 거니까.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북주 수당 정권의 성격을 좀 볼 필요 있어요. 강농 집단을 중심으로 해갖고 예전에 한번 기초에 언급됐던 거니까. 북주에서 수 그리고 당으로 이어지는 세계 왕조는 그 명칭이 다르지만 국가 창업의 주요 인물이나 그들의 지역적 기반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자, 수나에서였던 양견이나 당을 건국 이연이나 남북조 시대 세력을 지녔던 호족 집단이 아니고, 그렇다고 하북 지역의 정복자인 북방민족도 아니다. 그래서 간중지방을 중심으로 어떤 출신 선부로서 새로운 계층에 속했기 때문에 사가들 이를 강농 집단이라고 해요. 이 강농 집단은 약간 그 선비족하고 한족들하고 혼혈된 집단이야.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당나라가 한족 왕조도 하지만 거기에 선비족 피가 많이 흘려 있어요. 예. 그래갖고 그것이 이제 당나라의 그 어떤 왕실 습관에서 좀 많이 등장을 하는데, 뒤에도 이제 언급을 하겠지만 이제 뭐 예를 들어갖고 원래 그 무천천 아시죠? 측정무는 누구의 첩이었어요? 태종의 첩이었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태종이 죽고 나서 원래는 그때 갈렸다 비군이가 되거든요. 근데 그 아들 고종이 이제 눈에 이제 찍어다가고 데리고 와서 자기의 첩을 샀죠. 나중에 왕비까지 되고. 네. 이런 것들은 원래 한족들의 풍습이 아니에요. 예전에 어떤 풍습이? 오랑캐 유목민들 풍습이에요. 유목민들은 이제 아버지가 죽으면 생물 제약은 다 몰려 자기 첩으로 삼아요. 부유 삼죠. 그건 이유가 있어. 나름대로 먹고 살기 위해서. 일종의 사회 안정적인 측면에서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양귀비는 원래 자기 첩이 아니었죠. 현종 입장에서는 자기 며느리인데, 며느리가 너무 예쁘니까 저기 아들을 저쪽 기양 보내고 이제 며느리를 자기 이제 첩으로 삼은 거야. 예. 뭐 이런 거 다 유목민의 풍습이고, 측정무나 뭐 이렇게 여자가 이제 좀 약간 기가 센 것도 유목민들의 어떤 풍습? 이런 것들이 다 선비족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이 강농 집단들은 선비족 플러스 한족들이 서로 혼인 관계를 통해 결합된 집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문화 가족이라고 보시면 다문화 가족. 예. 자, 그러면 보면 북주수당의 공식층은 서해 우문태가 실시한 간중 본위 정책에 의해서 결합된 간공 집단 인물이다. 그 중심 세력들은 이제 예전에 말한 것처럼 무력을 소지하고 있었고요. 8주국, 12대장군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양견과 이연은 한인이라고 알려졌지만 그 조상 이상식이 뭐냐면 불문해요. 아마 선비족하고 서로 혼혈돼 있었고 그럴 거예요. 자, 수의 양제와 당의 고조 인연은 이종 사촌간이에요. 어느 집안과 연결되어 있냐면 독고시 집안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 집안이. 뿐만 아니라 북주 수당으로 이어지는
각 국가의 창업자는 매우 가까운 인적 관계로 맺어져 있다. 따라서 북주 수당의 사망주는 그들의 인맥을 출신 지역을 그 성격이 매우 유사하다. 그래서 사망주의 인맥은 서희의 8주국가 12대장군 집단에 나왔고 그의 출신은 강릉 집단이다. 그래서 강릉은 그 당시 간중과 농소 지역을 합쳐갖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서북방인 선서성 감수성의 위수 연변 지역에 가리키며 그 중심지는 내몰고의 무천진이다. 6진 중에 하나죠. 자, 이 지역은 선비족의 본거지로 이곳에서 일어난 북주 수당 정권의 건국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선비족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이들 갈롱 집단은 남조의 한인 집단과 민족적 성격이 다르고 그 다음에 북이 정권이 낙양으로 천도한 이후에 하나된 선비족 탁발부족이나 그들과 결합한 한인귀족과 또 계보가 다르다. 자, 그래서 이들 갈롱 집단은 위진 남북적 호적적 성격보다 북이마다 갈려 성격을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 갈려 집단 그 내용들이 쭉 있고 그 내용들과 관련돼서 상당히 선비족 피가 많이 섞였다. 그 내용들이 쭉 있어요. 그러니까 좀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당나라로 넘어가요. 당. 자, 수나라를 계승한 게 당이에요. 그래서 당나라는 좀 운이 좋았어. 왜냐면 욕을 얻을 짓을 다 누가 해준 거야. 수나가 몰빵을 다 해줬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계승을 한 거예요. 당나라가.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연칭해서 수당이라고 불렀던 것도 수의 제도가 그대로 당으로 연결됐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이제 보면, 자, 그 당시 이제 수양제가 이제 세 번에 걸쳐 고구려 원정하는 과정에서 양형관이 반란이 나왔고, 곳곳에 농민 반란이 있고, 군소 이제, 세력들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 이제 태원의 그 유수였던 이연도 군대를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나의 어떤 수도였던 장안을 점령하고요. 그 다음에 먼저 양제의 손자였어. 13살 어린 공제를 옹립을 하고 양제가 이제 우문화벌에 살해됐다는 소식을 듣고 성향을 받아 당조를 이제 세워요. 그래서 당의 건국자 이연의 집안은 농서 이씨 집안이죠. 그래서 이들은 팔주국의 일원이고 팔주국의 일원으로서 강릉 집단 일원이고요. 이때 강릉 집단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아들 이병은 팔족의 1인자로서 독고시 집안의 딸을 아내로 맞았고, 그러니까 독고시 집안은 되게 이제 뭐냐면 딸들을 많이 잘 배출해가지고 그 당시 그 양제의 어머니도 독고 항우였고 그 집안은 같이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이연이 이연의 모친이고 수나 문제의 양계는 항우의 언니였다. 그래서 이연하고 양제는 이종 사촌간이에요. 예. 그래서 또 이연의 첫 두 씨는 우문태 외손자였다. 따라서 당왕씨는 수왕씨처럼 북방계 문물기준 간료 집단의 일원이었고 호족이거나 아니면 호화된 한인 출신이야. 이게 호화된 한인 출신한 것은 한인인데 약간 선비족의 피가 섞여 있는 거야. 예. 자, 그래서 당시 사료에 보면 이연이 원래는 실제 주모자가 아니라 누구냐? 그의 둘째 아들 이세민이었고 이연은 마지못해 참여한 걸로 돼 있는데 이 기록은 좀 약간 믿지 못해. 그 신당서나 구당서 입장에서는 다 누구 측 기록을 봤다고 쓴 거예요. 나중에 이제 실권을 잡고 이제 이세민의 기록을 했기 때문에 마치 이제 이세민을 좀 띄워주는 식으로 했고 이세민이 또 약간 좀 기록에 보면 그러니까 역사 조작을 좀 많이 했어 이 사람이. 예, 국사 감수제도도 실시했고 항상 사초도 봤다고 그래요. 검토도 해보고 자기가 어떻게 기록돼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세민이 약간 이제 뭐냐면 그 기록 자체가 좀 뻥을 튀긴 게 좀 많아요. 그래서 아마 이현이 거봉을 했고 이세민이 나중에 정권을 장악하면서 이제 좀 사실을 좀 조작하겠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 하여튼 그 이세민이 후손을 냈듯이 형인 황태지 건성과 동생이 원기를 죽이죠. 환모분의 변을 통해서 부친을 퇴위시키고 황제가 되었죠. 누구하고 좀 비슷하냐? 이방원하고 좀 비슷해.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부친과 형제의 사적을 이제 말살하고 자신의 공을 독점하려고 살을 조작할 가능성이 매우 배제하기 어렵다. 그래서 당조가 장안에 했을 무렵 중국 각지에 아직 궁이 할고 있었고 특히 동도 남양에는 수의 장군던 왕세충이 다시 하남을 장악하고 있던 이밀과 양제사였던 또 우문하급이 또 그 각축을 벌이고 있었다. 그래갖고 당시 이민은 우문하급을 격파했지 많은 병사를 입었고 왕세충에도 패배당하고 이로 인해 당에 항복했으나 당의 냉랭한 대우로 불만을 쳐서 반란을 일으켰다가 살해당하고요.
결국엔 이세민을 장원 내세워서 왕세춘을 격파하고 그 다음에 두건독을 요청했죠. 두건독 격파하고 다닥 격파해서 결국에는 공을 세웠어. 누가? 이세민이. 이것도 약간 좀 조작의 낌새가 보이죠. 자, 하여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헌무본에 있어요. 이건 외워두세요. 헌무본에. 원래는 이 사람이 황제가 된 사람은 아니었죠. 이세민이. 왜냐면 그 형이 있었어. 이건성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이 사람도 이제 기록에 보면 두건독의 여적을 이제 물리치고 물론 이세민보다 큰 공을 세우지 않는 거 기록돼 있지만 나름대로 또 군사적 재능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종의 뭐냐면 또 장자잖아. 그러니까 실제 뭐냐면 1순위는 누구냐면 이건성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세미 입장할 때는 이제 자기가 황제가 되고 싶으니까 가만히 안 두겠죠. 그래갖고 이제 이세민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 첫 번째 형 건성과 그 마지막 원기를 불렀어. 누구 자기가 부른 게 아니라 자기 아버지가 부른 것처럼 불러갖고 이제 헌무본을 통과해야 되는데 궁성에 들어가려면 헌무본에서는 이제 무장을 다 해제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자기 측근들을 배제하고 호위병력 배제하고 들어가는데 그때 헌무본을 지켰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 수장이 그 이세민의 그 뭐냐면 부하장수인가? 하여튼 그 연결된 사람이야. 그래서 결국에 헌무문을 지키고 있다가 그 자기 형과 동생 죽이고 결국은 그 아버지한테 협박을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양해를 받았죠. 그래서 두 번째 이세민이 된 거야. 이 사람이. 예. 근데 여기에서 좀 눈여볼 게 뭐냐면 당나라 때부터는 예전에 한번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당나라 때부터는 이제 뭐냐면 그 묘를 써요. 묘를 그 왕이 표일 때. 예전에는 시호를 썼죠. 또 시호. 그래서 왕들 뭐 강무제라든지 뭐 이런 거 다 시호예요. 예. 근데 이때부터 묘를 시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시호는 시호대도 있고 시호가 너무 기니까 이제는 묘. 그러니까 묘보다는 이제 정확하면 태묘죠. 모 맞다 말이에요. 모. 예. 묘를 이제 쓰죠. 묘는 뭐냐면 저 태모나 종묘에 올리는 이름을 말해. 그래서 예전부터 묘는 있었어요, 묘는. 근데 유명한 왕들, 황제만 모을 수 있죠. 유방, 고조, 이렇게 창업자나 유명한 사람들만 썼는데, 이때부터 당나라 때부터는 묘가 상시화돼. 모든 황제가 모을 써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시호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뭘로 얘기하냐면, 그 명청 이전까지는 묘예요. 당태종, 고조, 다 묘야.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모 제도가 상설화됐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통일신라도 이제 통일신라하고 나서 태종 무열왕 해가지고 태종이라는 묘를 썼죠. 근데 나중에 신문할 때 중국 사신이 와서 너네 왜 건방지게 묘를 쓰냐 해가지고 그때 딱 한 번만 봐준 거죠. 그 태종 무열왕만. 그래서 그때 이제 신라 때는 태종 외에는 묘를 안 썼다가 언제부터 묘를 쓰기 시작해요? 고려시대부터 쓰기 시작한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보죠. 당태종이 즉위하게 되는데 이제 이세미의 치요는 그때 연호를 따라서 정강의 치세라고 한다.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한때 중국의 학계에서는 이세민의 주변 신하들 서족지주다 집단이라고 이들이 세족지주를 대표하는 건성에 승리한 정권을 장악한 결과 신시대에 대응하는 정치가 행해진 것이 정강의 치세라는 견해가 있었다. 그러나 이제 실증 연구를 해보니까 이현이나 이건성, 이세민 다 큰 차이가 없어. 무슨 집단이죠? 강농 집단이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당나라 초기 때 건국 집단들은 강농 집단이야. 그 강농 집단을 대건 이제 수청했던 사람이 누구죠? 측정무죠. 예, 측정무는 이제 집권하자마자 자기 뭐 황태호 반대하거나 그런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이제 뭐냐면 새로운 귀족색들을 선발하게 돼 가거제도를 이제 활성화시켜서 이게 무슨 귀족들이야? 상동 귀족이야. 예, 그래서 강농 집단 그 상동 귀족이 부각되기 이전까지 이 강농 집단이 주도권을 장악을 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와서 이제 보면 이세민은 이제 이민의 옛 부하 출신이었던 후에 건성층의 인물이었던 위징을 신임해서 그 간언을 이제 들었고 그래서 신하들과 문답가정을 채고 묶었어요. 이게 그 유명한 정간조녀죠. 정간년에 신하들과 이렇게 문답을 한 내용을 묶어서 정강조녀가 됐고 이게 이제 뭐냐면 제왕에게 일종의 교과서가 되죠. 후대에. 그래서 모든 왕들이 요걸 한 번씩 읽어야 돼.
어, 근데 이제 이게 좀 약간 당대 그 뭐냐면 그 태종을 좀 약간 높이는 방향으로 했고 좀 그렇기 때문에 헌종 때 만들었지만 일단은 좀 믿지 못하겠어 이거는. 예, 일단은 그 군주의 돈이나 뭐 인재의 등용, 간언의 중요성, 도덕의 포존, 학술과 문화 이런 것들 적어놨다. 그래서 그 후대에 이제 당태종을 너무 지나치게 미화시켰다라는 비판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정관의 치세라는 이미지는 이 책을 위해서 얻어진 것이 다분 이상화됐다. 그래서 또 아까 했지만 당태종은 자기 그 역사책을 좀 조작한 느낌도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벌벌 일 없는 황제였는데 역사책에 너무 이제 뭐냐면 하다 보니까 그렇게 조작하다 보니까 이렇게 미화된 측면도 있다. 예. 그래서 역사라는 건 승자의 기록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감안해서 보셔야 돼요. 자, 그러나 인재 등용에서는 능력 위주의 현재주의를 채택했고 문물을 결쳐서 뛰어난 능력과 개성을 지닌 인물들을 등용했다. 그래서 그는 정간시족지가 있는데 이것도 교과서에 나오지 정간시족지 이게 있는데 왜 했냐면 당태종이 황제가 되니까 제일 불만 있는 게 뭐냐면 자기가 이제 황제고 권력도 있잖아. 근데 농소 이씨 집안이 상동 기임씨 그 삼동 집안의 귀족 출신보다 최씨 집안보다 그렇게 평가를 못 받아. 그러니까 위진남북주 시대 마찬가지로 권력은 있는데 뭐는 없는 거야. 상대적으로 권위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되겠다. 좀 권력과 사회적 권위도 같이 가져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 시족지를 편찬한 명령을 내요. 근데 시족지를 편찬한 사람들이 대개 보면 누구를 높여서 상동 귀족들을 높여놓고 농소 이씨 집안, 왕씨 집안은 3등을 해놓은 거예요. 아 이거 지금 이게 분열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태종이 다시 명령을 다시 해라고. 그래갖고 정관 시촉지를 해갖고 이때 이제 뭐냐면 이걸 통해서 문벌 귀족들은 좀 밑에 놓고 그 다음에 강론 그 집단들 있죠. 이들 다시 앞에 둬서 이제 순위를 매긴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문벌 귀족들을 억누르고 집권적인 황제권을 확립하려고 했다. 그래서 사회경제적 안정이나 의문의 여지가 많다. 그래서 왜냐하면 거기 이제 그때 호구 조사를 보니까 그 정가 14년 통계된 국가 장학 호구가 304만 명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수대의 3분의 1밖에 안 됐다. 그러니까 이때 뭐 사회경제를 안정화시켰다는데 의미 보니까 이게 안정화돼서 호구 수가 늘어나야 될 거냐. 근데 호구 수가 오히려 줄어들었어 수대보다. 물론 중간에 전쟁도 있고 그냥 혼란기도 있었지만 이 사람의 통치를 잘 해놨으면 호구가 늘어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크게 뭐냐면 복귀한 후가 별로 없어. 그러니까 좀 약간 개판 친 것도 있다. 좀 원래 정치를 제대로 못했는데 이렇게 뭐냐면 좀 가장된 점이 있고 오히려 호구수가 늘어난 건 언제 때냐면 축전무 때가 더 늘어났어요. 예. 그러니까 축전무가 좀 약간 정치를 잘했는데 여자란 이유로 막 깎아내리는 그런 것도 있다고 이제 보고 있어요. 자, 정관의 실제 업적은 대의관계. 그러니까 내치는 잘 못했는데 이 사람이 좀 대의관계는 좀 잘한 건 있어요. 수왕제 당초 대의적인 돌굴이었죠. 돌굴 한때부터 순환 복속돼 있다가 이게 이제 순환 말기 때 다시 일어나.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너무 커니까 그 세력이 크니까 이현도 돌굴에게 신화를 칭하고 그래서 이제 또 돌굴이 당초에 와갖고 중국 내지에 막 약탈도 장애하고 그리고 이제 이때문에 당조는 수를 장안해서 다른 곳 옮길까 그 생각까지 했어요. 그래서 태종이 이제 집권하니까 이제 돌굴과 한판 해야겠죠. 근데 다행히도 돌고는 또 분연이 일어나. 그래서 이제 군대를 파견해서 대승을 거두고 그리고 여러 부족들을 통합을 해서 당조에 기부를 하게 되죠. 이때 여러 부족 중에 그 추장들이 태종에게 탱그리카 칸을 천하를 지배하는 칸이라는 것은 예전에 유목민족 최고 수장이었죠. 근데 황제이면서 농경민족의 수장인 황제의 칭호와 함께 칸이라는 칭호도 얻게 돼요. 그래서 유목세계와 농경세계를 아울리는 수장으로서 위치에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한동안 태종 때는 돌고리 끽소리 못하고 있었어. 근데 나중에 이제 측정모가 즉위하면서 이제 뭐냐면 좀 약간 신경을 못 쓰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돌골 세력이 다시 부족이 통합돼갖고 제2 돌골이 나타나요. 돌골 제국이니. 그래서 이건 뒤에 좀 설명하고요. 자, 이거는 당조가 호와 한의 두세 개를 포함한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북방의 여러 그 유목민 부족들이 당조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음을 뜻했다. 그래서 요 의미, 탱크이칸칸의 어떤 칭호를 받은 의미, 첫 번째는 호환의 두세 개를 포함시켰다.
그 다음에 북방 유목민족들이 당조에 직접 강경을 맺었다. 이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돌궐 이후에 서련타가 이제 강성해지면서 태종은 여러 차례 토벌골 파동에 이를 평정을 했고요. 자, 이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도호제를 실시했죠. 그러니까 도호라는 것은 이제 이때부터 이제 6개가 만들어지죠. 육도부. 그러니까 병방 지역에 설치된 거야. 그래서 이 도호가 설치되고, 그리고 이제 기미 정책을 실시해요. 기미라는 건 뭐냐면 소나 말의 재간을 불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자기가 말든 원하는 방향으로 가면 좀 곡분을 좀 낮춰주고, 그러다가 자기가 영 아니면 통제 안 되면 곡분을 땡기고, 이게 기미거든요. 그래서 당조가 전형적인 졌던 게 이 기미 정책인데, 이건 전형적인 이의제의야. 이게 이제 보면 이게 강자 중국 사이에 나는데, 예를 들어 이제 어떤 부족이 있어요. 유목민족이 있어. A 부족이 있고, 뭐 B 부족이 있고, 뭐 C 부족이 있고, 뭐 D 부족이 있다고 봐요. 그 외에도 여러 부족도 있어. 그 안에 유목민족 안에. 근데 B 부족이 되게 힘이 커. 그래서 레벨이 한 50 정도 돼. 근데 A 부족이 그 다음에 레벨이 한 30이 돼요. 그러면 요 두 부족 중에 누굴 지원할까요? B조 부족을 지원하면 안 되죠. 누굴 지원? A 부족을 지원. A 부족의 힘을 몰아줘. 그래갖고 얘네들에게 당락 간직도 주고 여러 가지 무역권도 주고,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이제 딱 보고 A와 B 중에 다른 부족들이 줄을 서야 될 거냐. 그럼 어디에 쓰겠어요? A 부족에 쓰게 만들죠. 근데 문제는 키워줬더만 또 A 부족이 점점 능가해갖고 뭐 레벨이 이제 30에서 80에 능가됐어. 당락을 개기겠다. 그러면 상대적 세력 약간 이제 50에서 한 30으로 떨어진 비부족을 또 지원해줘요. 그러면 또 비부족에 물릴 거죠. 그렇게 이제 뭐 이간질 시키는 거야. 전형적인 이의제의 방법인데,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을 해갖고 주변의 이민족들을 통제를 했어요. 이거 주변의 이민족들이 뭐 반란한다. 그러면 군대를 포함해 진압을 해버렸어. 그래서 당나라가 주변의 이민족들을 상당히 통제를 좀 잘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다지 신라였죠. 그러니까 이제 신라가 북방의 이민족으로부터 좀 약간 침입을 덜 받게 된 거야. 예. 그리고 기미정책이라는데, 이 기미정책은 나중에 고려에서도 본받았죠. 여진족들이나 이런 것도 통제할 때 기미정책을 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당조가 망한 다음에 이 기미정책이 이제 악용이 되는 거야. 그때 이제 그 기미정책을 통해 통제를 받았던 그 유목민족들이 당나라 정치체도를 익숙해지면서 이걸 바탕으로 이제 정복 왕조를 만들죠. 그래서 예전에 유목민족들은 약간 이제 훅노 같은 그런 민족들은 그 중국을 자체도 지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 지배할 역량이 안 됐어. 근데 얘네들은 어느 정도 당나라한테 보고 배운 것도 있기 때문에 이제 곧바로 중국의 영역에 들어가서 이제 지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자, 태종이 죽은 후에 이제 황제가 오는 것이 이제 셋째 아들 이치인데, 이때 이제 그 이치가 되는데,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있고, 이 사람이 고종이에요. 고종.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고종 시대 때는 이 고종은 솔직히 말해서 이제 좀 약간 무능력한 사람이고, 우리나라 역사와 관련된 거는 고종 때 고구려가 멸망당했죠. 그 정도. 고종의 이제 첩 중에 하나가, 후궁 중에 하나가 측천무가 있어요. 예, 측천무가. 그래서 이제 그 측천무인데 그 아버지가 무사학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원래 목재상이에요. 근데 이때 그 수나라 때인데, 수나라 때는 이제 토목 사업이 되게 많았잖아요. 선박도 많이 짓고. 그러니까 목재상은 이제 그 당시에 그 집 같은 거는 선박을 몰려 지어요. 이 나무 지으니까 떼돈을 번 거야. 근데 이제 보니까 이제 수나 말기 때 상당히 혼란스러우니까 그때 이제 누군가 줄을 서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이 되게 그러니까 좀 눈치가 빨랐어. 그래서 누구한테 줄을 섰냐면 이현한테 줄을 서고 이현한테 투자를 많이 했던 거지. 그래서 이현이 이제 당나라 건국하고 나서 이 사람을 건국 공신을 임명을 했던 거야. 예. 그러니까 세상 살다 보면 이렇게 줄을 잘 서야 돼. 그래갖고 이제 그 아들, 그 딸이 당태종의 후궁으로 들어갔어요. 아주 젊은 나이에. 그런데 이제 이 당태종이 이제 그 추천무를 좀 뭐랄까 멀리 좀 약간 했어. 약간 이제 총애를 했는데, 이게 추천무가 좀 똑똑했거든. 다른 후궁에 비해서 좀 약간 예교는 별로 없었다고 그래요. 예, 근데 뭐 책을 되게 많이 읽고, 그리고 글자도 많이 알고, 그러니까 얘를 이제 궁실에 있는 서재에 임명을 했어요. 관리를 하라고. 그러니까 거기 안에서 죽시고 이제 책도 읽고 그랬나 봐요.
예. 근데 당태종이 이제 보기에는 자기 스타일은 아닌지 그 뭐냐면 첩을 뒀지만 뭐 합방을 잘하고 그러니까 뭐 애도 없고 그랬나 봐. 근데 당태종이 죽으니까 그때 관리에 따라서 감험사에 가서 비군이가 됐는데 이때 이제 고종이 당태종에 문병하면서 얘가 예쁜 거니 보이니까 나중에 이제 거기 가갖고 2년 있었는데 감험사에 가갖고 자기 후궁을 받아들인 거죠. 그때 이제 그 당 고종에 항우가 있었는데 이 항우가 얘를 또 선택하는데 큰 역할을 했어요. 왜냐하면 항우가 그 두 번째 그 뭐냐 고종의 이제 항우 경쟁자 그 첩이 하나 있었어. 이 후궁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 뭐냐 축천무를 데리고 와서 얘를 견제하려고 했는데 의도하지 않게 이 축천무가 이제 뭐냐면 얘를 쳐내고 자기가 또 항우 자리를 하면서 이 축천무가 좀 생출냈죠. 이 사람이 이제 딸을 한 명 낳는데 이 딸을 낳고 이제 있는데 자기가 잠시 비었다가 잘 비는데 그 항우가 들어와서 자기 딸을 죽였다는 거야. 울고불고 하면서. 근데 실제 누가 죽였냐면 축천무가 죽인 거야. 자기 딸을. 자기 딸을 희생 삼아서 그 뭐냐면 항우를 이제 쳐내고 자기가 항우가 된 거야.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또 뭐냐면 권력을 누릴 수 있었던 게 아들을 많이 생산을 했어요. 그래서 4명 정도 아들을 생산했거든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근데 첫째는 너무 똑똑해, 이 사람이. 그래갖고 이제 자기 말 잘 안 들어. 그래갖고 독살시키고요. 자기 아들을. 두 번째도 또 뭐냐면 했더니 이놈이 또 뭐냐 개겨. 먼 지방에 가서 이제 죽게 만들고 세 번째 아들이 뭐냐면 중종이 되고 네 번째 아들이 예종이 되는데 중종 폐하고 예종 세웠더니 이제 자기가 이제 황제가 되고 싶으니까 폐위시키고 자신이 이제 축천무릇을 즉위하게 되죠. 예,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상당히 뭐냐 권력지향적이에요. 상당히 여자가 예, 잔인하죠. 자기 아들 딸 죽이고 막 집권했으니까. 예.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있고 무씨가 이제 권력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그 무씨와 줄을 쓴 사람들과 아닌 사람들 나눠지게 돼요. 그래서 보통 아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많냐면 강릉 집단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집권하는 과정에서 이 강릉 집단을 대규모 숙청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이제 집단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각오제를 통해서 새로운 인재를 승발하게 됐다. 이런 내용이 쭉 있는데 이제 요건 각자 보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쭉 넘어와서 다음 단락 해가지고 그 두 번째 단락을 볼게요. 네, 에어컨 좀 켜주시나요? 네. 자, 655년에 무가 이제 항우가 되자 반대법을 모두 작전시키고 당초 이대의 원료의 권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무는 고종의 배후에 고종의 정무에 관여하기 시작했고 674년 고종을 청왕, 무를 천우라고 불렸다. 이때 이제 고종이 이제 병을 들자 정무는 무가 독단적으로 처리했고요. 자, 고종이 죽고 나서 무가 낳은 중종이 뒤를 이었지만 그 무의 노름을 사서 이제 불과 54년에 쫓겨나고 그 막내 동생이었던 예종이 황제가 되었어요. 그런데 실제는 이제 뭐냐면 무의 손에 녹아났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쭉 가다가 무가 이제 지가 이제 통치를 하겠다 해갖고 국호를 주라고 이제 바꾸고 그 다음에 이제 황제가 되죠. 그래서 이제 이때 무는 마침내 당을 주도곤 치고 성신황제다 해갖고 칭하고 60세가 넘기고 이걸 뭐라고 하냐면 무주혁명이라고 해요. 무주혁명. 무는 이제 그 다음이 이제 그 무의 성이고 주는 그 뭐냐면 그 자기 국호죠. 예, 당에서 잠깐 주도 바뀌어. 예. 그래서 이때 이제 그 있고 이때 이제 뭘 내세웠냐면 주대를 내세요. 주대. 주나라를 복귀하자. 그래서 주다라고 했다. 예전에 이게 시험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주대에 입각한 통치래. 주대에 입각한. 예. 그래서 705년에 정치에 이끌었던 인물은 무승사, 무시 집안이에요. 무삼사, 자기 조카, 무실조카, 장영진, 장종찬, 총신, 적인걸 같은 각오 관료 이런 데 이제 했고. 그래서 이제 무 말년에 보면 상당히 이제 남성 황제 좀 부에 낭비가 심했고 또 남자 밝혀갖고 맨날 갈아치면서 이제 잠자리도 같이 하고 그러면서 이제 했고 결국에는 이제 무가 그 한 15년 동안 통치했다 말년에 거의 뭐냐면 비시비시해요. 그 틈을 노려서 장간지가 이제 핍박을 받아서 퇴위하고 중종이 복위를 해요. 그 전에 이제 무가 중종을 다시 항태자 삼아. 그래갖고 그때 항태자를 삼는데 고민을 한 거야. 태조 중종을 삼을 것이냐, 아니면 자기 조카 무승사를 할 것이냐. 근데 엄마 입장 볼 때는 자기 아들이 낫지. 근데 자기 아들을 삼을 경우에 또 문제가 있어. 주가 뭘로 바뀌는 거야? 당나라로 바뀌는 거야.
결국에는 이제 이대회전 해갖고 이제 중종이 당조를 재건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때 그 중종의 부인이 뭐냐면 위우가 있어요. 위우도 이제 제2의 추측목을 하려고 자기 남편을 죽이고요. 그렇지만 예종이 즉위하고 나서 그때 세 번째 아들이었던 이동기 아니 예종이 즉위하고 나서 정에 그 위우가 이제 왕위가 되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예종의 셋째 아들이었던 이동기 그러니까 뒤에 현종이 됐던 사람이죠. 현종이 이제 거봉해서 위우와 그 안락공주 일파들 다 죽여요. 그리고 나서 자기 아버지 예종을 잠깐 세웠다가 예종의 양위를 받아서 현종이 된 거죠. 예. 안락공주가 아니라 태평공주네요. 태평공주. 예.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제 뭐냐면, 했고, 이때 무와 위씨의 그 정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후대 역사가들이 무의하라고 해요. 여자가 너무 날쳤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남존 여비 사상을 이제 보여주는 대표적인 건데, 자, 무주영의 의의는 그 문벌 귀족을 대신해서 종전에 여기 문벌 귀족은 뭐죠? 강론 귀족들이죠. 예, 신흥 계층이 등장. 이 신흥 계층은 상동 귀족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정계에 등장했던 데 있다. 그래서 당나라가 당초기에 못했던 것을 누가 대신해 준 거야? 무가 대신해 준 거야. 그래서 무에서 현종 시기에 거쳐서 과거 출신의 관료들이 대거 등용했고 현종 초노는 기강이 엄정하게 바로잡아서 농민생활 안정해줬고 호구수가 당대의 최고 이제 900명에 일어났다. 그래서 이때를 뭐라고 하냐면 개원의 치라고 하죠. 예. 그래서 명제상 평판의 요순과 송경 같은 것들이 이제 등용하고 그렇지만 이 사람이 이제 천보연간에 들어가면서 정치를 말아먹어. 예. 그리고 이때부터 율령 지배 체제가 거의 무너지기 시작해요. 예. 그때 이제 아까 얘기했처럼 이제 도구에 몰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정치는 1인부와 고력상 같은 이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앞에 자기 그 며느리였던 양귀비를 예첩을 삼아갖고 이제 거기 놀아놨죠. 그러면서 무슨 난이 일어나요? 뭐냐면 알록살이 난이 일어나죠.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계에 있는 내용을 좀 보면서 할게요. 여기 이제 그 관련된 내용들은 요거는 좀 쉬었다 할까요? 예.